잘 모릅니다. 복잡하다. 왜 있나? 헌법.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권리에 관한 유명한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헌법이 부여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헌법부터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더욱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이병준 씨.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좀 헌법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첫 회 때 네. 저희 첫 번째 시간 때 저는 좀 그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헌법 관련 책들, 교과서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게 인상적이어서 사실 제 주변에서는 사실 제 딸, 네. 제 딸과 제 딸의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의 엄마들, 아. 뭐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 시민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으면 같이 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오신 청중들 쭉 다 봐도 사실 지금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딱히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보여요? 예, 예.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헌법이 어렵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 예, 좋은 이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제 50 넘어서 이걸 들으려니까 예. 힘들어요. 그러면 몇 살 때쯤 배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예. 아하. 쉽게 헌법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릴수록 네. 헌법에 대해 좀 배우고 그럼요. 실천해 나가자. 네. 좋은 말씀이세요. 예. 아비가일 씨는 내 주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좀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엄마랑 남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전히 파라과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가 귀화하셨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셨는데 예. 엄마가 헌법을 과연 알고 있을까? 아. 엄마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옆에 어머니 계시겠네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초대 한번 할까요? 예. 어머니께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으면 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저 이름도 이제 한국식으로 바꾸셨겠네요? 네, 바꿨습니다. 네요. 이름이 어떻게? 엄마 이선덕입니다. 선동교왕. 맞아요. 아. 엄마 선덕여왕 왕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예. 원래 엄마의 파라과이 이름은 이사벨이에요. 엘리자벳 있잖아요. 이사벨이었으니까 이 씨를 따고 아하. 그리고 선덕여왕 이름을 따고 이선덕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말도 그럼 아비가일 씨보다 훨씬 잘하세요? 엄마 훨씬 잘하시죠. 엄마 이제 원래 번역하고 통역 전문적으로 하시고 이 한자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예. 모르는 건 딱 헌법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알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비가일 씨도 아비가일 씨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의 자리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나? 어차피 수입은 그 가족의 수입이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거. 내 거. 예, 돈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 한국식을 따르진 않고 있어요. 예, 신영희 씨 와이프가 이 프로그램 하는지 모른다면서요? 예. 예. 아 정말 어머니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한문도 잘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 헌법이라는 게 한문을 모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예. 보면서 저 무슨 한자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예. 하지만 예. 엄마가 같이 온다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모셔올게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저기 이병진 씨나 혹시 덕원 씨가 무슨 다른 스케줄이 있다면 예. 그 자리에 후임자는 이미 정해졌네요. 아 그래요? 네네. 네, 편하게 스케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덕원 씨는 혹시 주변에 뭐 이 사람이 헌법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나요? 네. 네. 음악도 사실 예. 사춘기 때 들었던 음악이 평생 가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도 사춘기 때 제일 두뇌가 활발할 때 사실 뭐 입시 공부한다고 다들 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럴 때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자료가 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뇌가 좀 활발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초대하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두뇌가 활발한 청소년? 그럼 다음 주에는 제 딸 아비게일 엄마 예. 청소년이 앉아 있겠군요. 요즘 그 아이돌 그룹 멤버들 중에 예. 보면 좀 나이대가 청소년에 걸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이돌. 네. 아이돌이 헌법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돌 좋아하는 팬클럽들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네요.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도 헌법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줄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구조와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지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제 통치구조. 지금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나라가 뭐죠? 국가가 뭐죠? 엄마 같은 존재 아닐까요? 이게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 엄마 같지 않다. 자,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죠. 이게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국가 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교수님께서는 헌법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평소에 그 헌법 관련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건가요? 요즘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얼마 전에는 이제 사법농단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존중해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았었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한참 있었으니까 이 개헌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내지는 뭐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이 끝이 없군요. 계속 바뀝니다.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제 통치구조. 우리가 이제 헌법을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눴을 때 이제 기본권과 통치구조. 국민들의 인권을 상징하는 기본권하고 국가 권력, 국가 조직을 움직이는 통치구조. 이 두 개가 이제 양대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치구조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MC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패널분들께서도 이제 그 헌법에 대한 얘기들 하셨는데 헌법을 좀 알았으면 하는 사람들 이전에 헌법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시나 좀 궁금해졌습니다. 덕원 씨 헌법이 뭡니까? 헌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법 아닙니까? 제일 핵심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최고법이죠. 네. 최고법인 건 맞는데 그건 형식적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 헌법의 내용, 역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근본법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 나라의 큰 틀을 정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뭐죠? 지금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이제 좀 불만이 생겼을 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는 정상적인 나라는 뭐고 그런데 현재의 나라는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또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도대체 나라가 뭐죠? 국가가 뭐죠? 아비게일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나라란 무엇인가? 예? 엄마 같은 존재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 엄마 같지 않다. 우리가 부모님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그 나라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나라에 있는 법들과 사회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사람들의 문화 등등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데 어머님은 나라를 선택하셨잖아요. 국적을 어머님은 바꾸셨잖아요. 국적을 선택하셨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렇죠. 이제 한국이 엄마를 입양한 거죠. 예.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라냐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국적을 바꿔야 되나요? 근데 국적을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적이란 거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적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난 곳을 오리지널 내가 태어난 곳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더 재밌겠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흔히들 기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국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땐 흔히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국가 3요소설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이게 이제 국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비판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들로 국가가 구성되는 건 맞는데 그게 국가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독일의 유명한 헌법학자였던 루돌프 스멘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마치 자 커피를 못 마셔본 사람한테 뭐 커피 하는데 커피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찻잔 받침이 있고 그 안에 커피잔이 있고 그 안에 시커먼 물이 담겨있는 이게 커피다. 마치 그림으로 묘사하듯이 커피를 얘기했었을 때 사실 커피의 본질 그 맛이나 향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닌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거든요. 아까 아비게일 씨 얘기했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비게일 씨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하면 나라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민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살면서 나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부모처럼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국민들 상호 간의 관계가 원만할 수도 있고 아주 각박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을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거기서는 이제 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들도 있고 다양하겠죠. 전체적으로 뭉쳐져 있는 게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큰 틀을 정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바뀔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뭐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뭐냐, 이걸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런 쪽으로 좀 바꿔나가자 할 때마다 헌법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큰 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헌 논의 같은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헌법을 바꾸자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헌할 때 왜 통치구조 얘기만 자꾸 하느냐?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인권 내지는 기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 말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서로 별개로 얘기는 되지만 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은 국가 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경우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 이랬었을 때 이게 나라냐라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잘못되면 결국은 인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통치 구조가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통치 구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치 구조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치 구조는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인권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원리로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들 다수가 결정하면 민주주의다.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아니면 물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다수결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연 다수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누가 어떻게 확인하죠? 글쎄 그건 당장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아 그랬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자주 듣는 예가 히틀러의 집권입니다. 나치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물론 그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독일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체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다수니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가요? 어렵네요. 예. 예. 사실 이게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주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묶여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정치학자,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다수를 갖다 현재의 다수로만 생각하지 마라. 역사적 다수를 봐라. 여론,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이제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하는 거 시시각각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수로서 대통령을 뽑아놨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봅니다. 뽑았을 때의 다수와 현재의 다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시시각각 바뀌는 걸 갖다가 그때그때 다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임기를 정합니다. 임기 5년. 그동안에 있어서는 다수관계가 바뀌더라도,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나치와 같은 선전선동에 의해 가지고서 다수를 갖다 끌어당겼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이런 것만큼은 다수결로서도 안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 다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땐 이 역사적 다수에 의해서 검증된 어떤 인류의 근본 가치, 결국은 모든 것이 인권으로 규결된다. 인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다수결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들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의한과 국민을 위한이 함께 가야지 국민의 의한이라고 하는 국민 다수의 의사라는 말만 가지고 근본 가치까지 깨뜨려버리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건 뭐 달리 표현하자면 또 근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법치라고 하는 법질서를 통해서 이제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정당성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데 민주적 정당성도 국회보다 오히려 더 약한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근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그걸 이제 위헌법률심판 같은 헌법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혹은 그것에 기초한 통치구조 이런 모든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근본 가치를 위한 것이지 자기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통치구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것이 권력분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과 행정 혹은 뭐 집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겁니다. 왜 나누죠? 그 나누는 이유가 권력을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지만 또 일부만 맞습니다. 과거에 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타날 때는 방금 덕원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이 권력의 통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인권 침해를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전부였습니다. 이 권력 분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국가 권력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해야지 국가 작용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국간이
정당 국가냐 하는 게 성립되지 못합니다. 아니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십시다. 결국 삼권 분립 얘기를 하면은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 법원헌법재판소가 각기 분리돼 가지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 절반인 여당은 정부하고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0.5대 1.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불균형 아닙니까? 그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당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 의사를 정당을 매개로 해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문제는 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가 작용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정당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어서 뭐 정당은 아니죠. 붕당제도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면 비밀리에 모이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 300명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의 발언권이라는 건 30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뽑아봤자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정당을 뽑게 되는 것은 꼭 그 정당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여러 개의 정당 중에 있어서 이쪽 정당이 나하고는 칼라가 맞고 그리고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 그쪽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국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국회 와 계시고 국회가 이제 예산을 주무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죠. 국회 예산 전체 국가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찍으셔도 됩니다, 이정희 씨. 전체 예산의 1%. 신영일 아나운서는 1%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감으로 이해하십시오. 삼권 분립을 갖다가 그냥 딱 3등분한다. 그럼 국가 예산도 3등분 해야죠. 그럼 33%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턱도 없는 얘기고요.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전문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 행정부가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걸 이제 상대하는 국회 예산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행정부 쪽이 좀 세고 눈치로는 한 10% 미만인 것 같은데요. 느낌은 훨씬 적습니다. 더 적어요? 예, 5%. 아니요, 1%도 안 됩니다. 아 정말요? 국회가 예산을 주무르고 뭐 세비를 갖다가 이제 자기 멋대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예산이 엄청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웬만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예산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권력의 균형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행정부가,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전통적인 상권 분립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정부, 잘하는 국가도 필요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서비스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행정부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지난 연말에 한번 화제가 됐던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이슈도 보면 조금 과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절대액으로 따지자면 과대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분립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혹은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지난번 개헌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면 정부 형태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정부 형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왜 그런 것인지를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삼권 분립이 되더라도 입법과 집행의 결합 유형은 다양하다. 이 얘기는 사법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은 무조건 독립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의원 내각제 국가건 대통령제 국가건 이원 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정부 형태 국가건 무조건 사법은 독립이다. 그러니까 이건 끼워넣지 마라. 대신에 의회와 정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가장 먼저 탄생했던 게 이제 영국의 의원 내각제인데 여기서는 일단 국민들이 직선을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면 그 의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합니다. 거기는 국민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식민제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하면서 우리는 영국식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새롭게 만든 겁니다. 별도로 대통령을 갖다 뽑고 이 대통령이 의회와 독립해서 일정 부분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 이 분권형 내지는 이원정부제로 얘기되는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의원내각제를 하다가 이 의원내각제가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좀 고쳐보자라고 해가지고 절반은 의원내각제식으로, 절반은 대통령제식으로. 요즘은 이원정부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반대통령제, 절반짜리 대통령제, 혹은 주은 대통령제,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 형태든지 국민이 직선으로 한다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부 구성은 각각 다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있어서 간선이었다가 지금은 형식상 간선이지만 실질상 직선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구성한 내각 내지는 총리 섞어놓은 이런 것으로 되고 그 각각의 장단점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냐, 미국의 대통령제가 더 좋은 제도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제도가 어떤 나라에서는 잘 기능하고 어떤 나라에는 제대로 기능 못합니다.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좋은 제도였는데 프랑스가 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꽤나 오랜 기간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제도를 바꾼 거거든요. 나라마다 정치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 뭐 지난 개헌 논의 당시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제 분권형 정부 형태 이걸 갖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쭉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분권형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권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모험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심리들도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 중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약점은 독재화의 우려입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 얘기 같은 건 이제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를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1970년대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비난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 대통령들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은 왜 대통령이 독주하지 못하고 독재하지 못할까요? 권한이 작아서? 그건 아닙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 뭐 달리 표현하자면 분권이 잘 돼 있어서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도 그거 안 돼라고 해서 반대표 들어서 의회에서 저지를 해버립니다.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서서히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연방제도로 200년 넘게 연방정부의 권한보다는 주의 권한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크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입법, 집행, 사법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입법하면은 그걸 담당하는 입법부가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불신입니다. 뭐 일부 조사에 의하면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뭐 10%대, 20%대 뭐 이렇게까지 낮게 나옵니다. 그런 국회 왜 안 없애죠? 아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있던 거니까 놔둬요? 아니면 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비게일 씨, 왜 국회 안 없애죠? 글쎄요. 왜냐면 우리가 다 대통령한테 가서 한 명씩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마 국민들 중에 있어서 과반수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찾아가본 사람들일걸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나?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찾아가 봤자 말 들어주겠느냐. 불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회 없이 한다는 얘기는 권력 분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분립 안 하고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원래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들을 신뢰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니들 못 믿겠으니까. 특정 대통령,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인간에게는 그런 부패하기 쉽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믿고 맡기는 것보다는 사고 치지 못하게 통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경우에 없었을 때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비유가 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남북한이 분단되고 적대적인 대치를 갖다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전쟁 없는 나라들에서도 근데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군대는 유지합니다. 근데 필요도 없는 군대 왜 유지하죠? 예산만 들이면서. 군대를 유지하는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다. 물론 국회가 제 기능을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 거냐. 이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지. 우리는 못 믿겠으니까 얘들 안 돼.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악순환이 돼버립니다. 최근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의원 정수 확대 다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니까 의원 정수 못 늘린다. 의원 정수 못 늘리니까 의회제도 개혁 못 한다. 악순환 아닙니까? 악순환을 갖다 깨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아까 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말씀하셨는데 그 학자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는 쪽이 좀 바람직할지 아니면 좀 그대로 있는 게 나을지 의견을 내신다면 어떤 의견이신지요? 연동형 비례대표 독일식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 의석과 이 비례대표 의석이 거의 반반 돼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3개 지역구 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구가 비례대표가 47개고 253개 상응하는 253개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려면은 의원 정수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를 갖다 왕창 줄여야 됩니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을 갖다가 150 수준으로 줄이면 되겠죠. 비례대표 이제 150으로 만들고.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이제 생사용 문제다. 격렬하게 저항할 거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 대표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있어서는 구 하나를 갑을 나눠가면서 국회의원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미 4개, 5개의 군을 묶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 뽑습니다. 4개의 군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잘 안 맞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전에 이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고 그래서 이제 지역대표 문제는 상원에서 해결하고 하원에서는 인구 비례로 그냥 가고 그러면서 비례성을 늘리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수를 갖다 확 줄이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개헌 안 됐고요. 상원 두는 것은 개헌 문제 아닙니까? 결국 지금 현재 선거 제도만 가지고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갖다가 상응해서 우리도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국민들도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의원 정수를 갖다 좀 늘리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도록 세비 문제라든지 보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집행부, 정부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정부의 문제는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군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왕이라뇨.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우리 모두의 입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왜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문제일까요? 제도의 문제일까요? 아까 요 전에 보여주셨던 표에서도 봤던 것처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했던 장단점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왜 제왕적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오버일 수도 있지만 그 대통령제에 관련한 그 권력이 너무 강하고 크기 때문에 예.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여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 때 어떤 할머니 이제 나와가지고 마마하고 이제 울부짖던,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이 그러면은 그건 제왕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부 자체가, 행정부 자체가 지금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인 법원,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예산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하고 법원, 헌법재판소 다 합쳐봤자 정부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정부를 장악하고 정부 전체를 움직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명주 씨 말씀하신 것처럼 클 수밖에 없죠.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을 불리는 것. 지금 삼권 분립을 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무슨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을 추종하는 어떤 정치 문화. 지금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눈치 보면서 뭐 장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미국처럼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크로스보팅을 하는,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 아닙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야당 대표였었던 박근혜 씨가 그걸 안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해임하는 총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마치 연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연정이 될 수가 없다. 인사권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코드 인사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래 의혹이니 사법농단 의혹이니 뭐 이런 것들 잠시 접어두고 왜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삼부 요인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삼권의 수장입니다.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한 게 아니라 상하관계처럼 미칩니까? 대법원장이 청와대로 찾아가 가지고서 상고법원에 관해서 부탁하고 그 부탁 들어주길 바라면서 눈치 보면서 이제 원하는 재판을 했다. 이게 이제 현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사권 때문이거든요. 요즘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제왕적 국회의장이라는 얘기 없죠. 제왕적 헌법재판소장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9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법원장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사권 때문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노하면 대법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그 위상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333으로도 있으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세 사람도 대법원 같은 코드니까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하게 반대되는 사람들 하기 힘들죠. 국회 몫 3명, 여당 몫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당 몫이 1명 내지 2명이라고 볼 때 결국은 전체 헌법재판관 중에 7명 내지 8명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미국도 대통령이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느냐? 그 나라는 괜찮은데 왜 우리만 문제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그 연방대법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종신입니다. 정년도 없습니다. 70세가 되고 80세가 돼도 정말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4년의 연임까지 해서 8년을 하더라도 자기 임기 중에 대법관 한 사람 바꾸는 것이 고작입니다. 한 사람도 못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이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도록 6분의 5가 임기 중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애초에 정부의 권한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건 여당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건 영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겠죠. 여당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 안 됩니다. 이번에는 사법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나 이 재판거래 의혹 내지는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민주화 이후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국민들의 사법부신이 이렇게까지 심해진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특별재판부 문제라든지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사법행정회의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정개특위와 더불어서 이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돼 가지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일단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법적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툼이 있을 때 그걸 법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누가 타당하며 누구의 권리가 정당한 것이냐를 법적으로 밝혀주는 게 사법작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법의 본질은 공정성입니다. 공정한 것이 핵심이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한다면 있으나마나 심한 경우에서 아예 없느니만도 못한 예컨대 우리가 의사를 갖다가 접할 때 무능한 의사 싫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피하고 싶은 건 사악한 의사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환자를 코마 상태에 빠뜨려 놓고 장기를 적출한다든지 이런 의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능한 판사도 문제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악한 판사라면 없느니만 못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결국 재판 거래니 사법농단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했는데 쟤네들 그거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 존중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 나오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일을 못하니까 국회 없애자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논리 같아서 독립을 하지 못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더 심하다면 심하지 나빠지기만 하지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사법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입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 편을 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편 들어가지고서 공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독립성입니다. 법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국회 소속하에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자체를 위한 법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할 때 사법부가 잘못했었을 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사법부 독립 더 이상 인정 안 해. 이건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 계속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반면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법부 내에서의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상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의회 내에서 양원제가 나오고 정부 내에 있어서 대통령과 총리 분권이 얘기가 되고 사법부 내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분권 이렇게 가는 셈이죠. 그랬었을 때 지금 현행 헌법상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건 딱 5가지 종류의 헌법소송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그리고 이제 정당해산심판. 최근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씩 다 경험해봤습니다. 통진당 해산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의 탄핵심판도 있었고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파면.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게 뭐냐, 성공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우리 경우는 정부 형태는 몰라도 여기서 이미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화 이전에 1972년부터 87년까지 장장 15년 동안 그때는 이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헌법위원회가 있었는데 헌법위원회는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바뀌고 나서 비로소 위헌법률심판뿐만 아니라 이 헌법소송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더 맞다. 성공적으로 뿌리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통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뭐 미시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워낙에 크고 방대한 문제들이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아까 이제 신영일 MC께서 시작할 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잘못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도 하고 필요하다면 뭐 촛불 들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근본 가치는 인권이다. 국민 모두의 인권이고 그것은 다수결로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인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 결국 이 통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보장하는 시스템, 국민의 인권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가조직, 통치구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것은 그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당과 야당도 다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 다양한 의견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다. 이걸 서로를 갖다 인정 안 하려고 했었을 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주의도 깨지고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통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들으셨는데 이병진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그 제왕적 얘기 아까 저도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왕적 국민이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 우리의 힘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못 쓰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헌법 공부를 하시면 없던 힘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왕적 국민이 되면 피라미드 구조의 대통령이 맨 위고 우리가 맨 밑에 삼각형으로 그려놓지만 사실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더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오늘 강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건가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예. 집에서는 제왕적이시잖아요. 저희 집은 저희 부인이 대표님이십니다. 바로 밑에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입니까? 그 밑에 제 딸, 그다음에 저. 예. 저 위에 리모컨이 있어요. 아비가일 씨는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파라과이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파라과이 헌법에 대해서 배운 게 많았었거든요. 예. 비슷한 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 파라과이 헌법도 인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도 이제 한국처럼 촛불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 사인도 받고 예. 또 불만도 이제 국가에다가 얘기도 하고 음.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촛불은 어디가 먼저 들었습니까? 파라과이가 먼저 들었나요? 우리나라가 먼저 들었나요? 촛불은 한국은 처음 한 것 같아요. 배워갔나요? 그럼 파라과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유행이 우리- 아닌가요? 유행. 그거 우리가 수출했군요. 네. 예, 그래요. 옛날에는 간판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촛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오늘 덕원 씨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강의를 들어줬는데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나요? 일단 수업 전체가 너무나 좀 충실하고 네.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삼권 분립은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갔을 때 뭐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명쾌하고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삼권 분립에서도 한 걸음 나간 정도까지는 있어야 뭐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요 정도 수준까지는 고등학생들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나치의 경험 이후에 국민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치 교육의 측면 플러스 헌법 교육,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계속 시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조금 더 헌법을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알찬 강의해 주신 장영수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헌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통치 구조도 어디까지나 인권에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